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말이네요. 어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태원 사망자분들이 있어서 삼가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세월호 이후에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엄브렐라 리서치 본사 처음 사무실 연 데가 이제 이태원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긴 했는데 올 6월달에 이제 마포로 이사를 왔죠. 네, 마포로 이사 왔는데 이제 이태원을 갈 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뵙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마포나 아니면 강남, 여의도 요 정도에서만 왔다 갔다 동선이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이제 지난주부터 좀 추가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율 하락 구간에서 이제 대형주 아웃퍼폼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속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원달러 환율 하락, 그 다음에 중국의 정치적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시진핑이 당연하게 3기 집권을 했지만 다 예상됐던 일이었죠. 근데 너무나 또 이제 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대만을 또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대만이 이제 IT 하드웨어의 어떤 본부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 주식을 좀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낮춰놨던 한국 주식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놓으면 내년에는 괜찮겠지, 수요 들어오면 주가 오르겠지, 아니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 구간에서 이제 대형주 아웃퍼폼이 나왔고, 아웃퍼폼 할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들이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였어요.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이나 이런 인덱스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연말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는 어떻게 보면 수급에 좀 많이 부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나 이런 것들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제 매수세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니의 최근 업데이트는 지난주에 갔다 온 이제 JTC로 올렸고요. 쭉 업데이트한 내용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유료 구독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키워드를 지금 보면 결국 IT 수요주나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는 숫자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스마트폰 관련해서 삼성 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전자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전기를 지금 반영 많이 됐으니까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회복의 기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애플만 그냥 애플 앤 아더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키워드는 이제 금리 상승, 이제 피벗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예를 들어 원래는 이렇게 봤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빠져 전기 안 좋으면 좀 내릴 수도 있어, 이런 표현들이야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FOMC가 이제 바로 11월 1일부터 이제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제한되는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호기시한 어떤 발언 대비해서 이제 혹시 이게 금리가 상승폭이 예전에 175bp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상승 추세가 좀 무뎌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금리를 꺾는다, 마이너스로 돌린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게요. 이러면 뭐 주식 폭락하는 거죠. 단기에.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여주겠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2023년 3월 이제 기준금리를 5% 예상한다고 했어요. 요 얘기가 이제 올 11월은 75bp, 12월은 50bp, 그 다음에 2, 3월에 이제 FOMC 1월에 없죠? 네, 50bp 내년에 올린다. 그럼 연말로 보면은 4.5%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예상했던 거고 가이드 줬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가이드대로 4.5%까지 올려놓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충격이 반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는 실물 충격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충격과 이제 실물 충격이 이제 같이 오는 그런 구간인데, 실물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이게 바닥일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내리는 시그널이 나오면 일단 경기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네, 도망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엔화 150선.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하는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이 좀 거의 없었죠, 일본이.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한 2% 정도 나왔는데, 어찌됐든 일단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버리면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카드가 제한되게 되죠. 그리고 부채가 많아요, 일본이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채를 일본이 돈 갚으려고 팔아버린다. 달러 강세고 엔화 약세니까 그냥 팔면은 좋죠. 일본한테는 좋은데 엔화 강세 그 실탄도 그 강세로 전환시킬 실탄도 만들 수 있고요. 왜냐면 달러를 이제 엔화로 바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미국채를 만약 팔면 어떻게 돼요? 미국채 금리가 지금 4%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또 위로 또 올라가겠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150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채 급등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기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한번 패닉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엔화 150선 지지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이제 EPS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수요가 둔화된다는 건 뭔가요? 저희가 지금 공급단의 이슈로 이제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이제 공급단의 어떤 원가 상승으로 이제 공급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 운임이나 뭐 BDI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지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뭐 경기 우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고 있다라는 건데, 공급단의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어요. 근데 수요는 지금부터 꺾이고 있죠. 그러면 공급이 잘 되는데 수요가 안 된다. 그러면 매출액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매출액이 안 나오는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 EPS 하락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꿈을 갖고 있는 바이오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그래도 봐야 되는 거는 23년 턴어라운드 가능한 업종. 요거 뭐 반도체 지금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반도체, 올해도 반도체. 왜냐면 한국은 반도체 빼고는 EPS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정책, 그 다음에 삼성그룹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세 개죠, 키워드가. 근데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온 게 3일 전에 정부정책 지원책 2차전지 산업혁신 전략을 2022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11월 말에 배터리 컨퍼런스 대회 개최. 물론 뭐 국내입니다. 국내 개최긴 하지만 여러 곳에서 이제 좋은 뉴스를 그러니까 뭐 지금 11월 달에도 뭐 주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2차전지, 빠져도 덜 빠지는 건 2차전지. 성장주 중에서는 뭐 지금 당연히 2차전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배터리 업체 실적이 호조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뭐 메리츠 이제 노후 연구원 자료를 바로 올려드렸고 채널에,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트 수급 모델까지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타임폴리오도 최근에 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거죠. 이러면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승 위기피나 뭐 여러 것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2차전지 배터리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이 업체들이 뭘 얘기했냐면 4분기 얘기를 잘했어요. 중요한 게 지금 주식을 볼 때 가이던스를 잘 봐야 됩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실적 피크인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4분기는 QOQ로 많이 올라갑니다. 4분기 계절성 감안해도 좋아요 라고 삼성 SDI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SDI가 뭐 4분기 거의 6,600개 이상 나올 거라는 리포트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4분기 때 7,000개 이상. 그러면은 뭐 사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제 빠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EPS 하락 국면이니까 그냥 실적이 보이는 거를 그냥 이것만 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멀티플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멀티플은 어차피 시장에서 준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EPS의 강세를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준다면 아무래도 멀티플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오늘도 그 한해도에서 리포트 나왔지만 뭐 EBITA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2배 정도, 22배 굉장히 비싸죠.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쌉니다. 보통 평균이 산업평균 8배에서 16배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 업체들은 30배를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EV EBITDA 밸류에이션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배터리가 좋으니까 이제 뭐 2차전지 중에 좀 덜 오는 거 없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연말 되면서 올해 안에 또 JV 할 기업들은 계속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GM 쪽도 뭐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SDI가 오르긴 했지만 결국엔 포드나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도요타나 이런 업체들도 양극재를 내재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양극재나 업체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극재 업체들만 또 벤더가 다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뭐 보통은 뭐 최소 뭐 5조 10조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극재 밸류에이션이 훨씬 싸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던 양극재가 연초 대비 LNF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오른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 대보 마그네틱,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만 올랐지 LNF, E&D, 에코프로 비행 이런 것들 대주전자 재료 생각보다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고 오히려 뭐 동박 이런 것들은 빠졌고, 네, 요 정도 되어 있네요. 역시 대장은 코스모 신소재였죠. 근데 이제 요거는 많이 기관들이 샀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 상승률을 좀 뽑아보면 이제 주간에는 그래도 많이 눌렸던 애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게 아마 마이너스, 지금 이게 주간에 이렇게 8% 10% 올랐다는 거는 벌써 여기에 이제 하위권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올해 내내 못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실적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 순환매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외국계 큰 헤지펀드 같은 뭐 밀레니엄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도 2차전지 숏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앞전에 초기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업체들 믿을 수 없다. 그럼 이쪽에 2차전지를 빼면 그럼 어디 살 거냐? 그럼 한국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 전략이 뭐 누구나 다 아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액으로 뭐 동아기업, 뭐 전구체, E&D, 그다음에 뭐 율촌화학, 원준, 장비는 PNT 이런 업체들이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뻔한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건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정책 11월 중에 발표를 언급했다. 그럼 정부 정책 나오면 사야 되냐? 지금 갖고 있다가 정부 정책 나오면 새로 나오겠죠. 예, 정부 정책이 이제 11월 초에 나오는지 중순에 나오는지 말에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반도체 리스크는 이제 지속된다. 지금 사람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증권사 구조조정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뭐 몸담았던 5년 동안 몸담았던 증권사 굉장히 수익 벌 때는 레비뉴가 좋은 그런 플랫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주식채권 못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이제 손익 확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PF나 부동산에서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업용 오피스나 뭐 이런 거에 눌림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대체 투자 같은 경우도 큰 건들이 지금 매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주식, 채권, 부동산이 한번 눌렸다 가는 그런 구조. 주식은 먼저 맞았고, 그다음 자동차 업종 수요 둔화가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에 어디까지 자동차 업종에 영향이 있냐면 할부 금리가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이게 거의 뭐 15%까지 나온다고 해요. 뭐 20%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등급이 낮으면. 그러면 사실 미국이 저희가 데이터가 제일 많이 보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수요 둔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많이 빠졌지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점 매수 과연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뭐 수요는 생각보다 괜찮아요라고 베팅하면은 뭐 지금 사는 게 맞긴 하지만 굳이 지금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장단기 금리차 얘기 나오면서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전략 자료나 이런 것들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주가가 선 반영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바닥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를 때 이제 같이 이렇게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반행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 뭐 주가가 6개월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없다고 주식을 안 하고 있다가 비워놨다가 갑자기 급등하면은 저희 닭 쫓던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 확인하고 꼭지에 서면 늦는다는 거를 이미 코로나 때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네, 그만큼 힘든 만큼 고수가 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30년물 모기지도 미국도 보면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영향은 안 봐도 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2021년 초 대비해서 컨센서스 변화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21년도 대비해서 당연히 다 빠졌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꼭 100% 맞는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통째로 시장이 모아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좀 덜 해요.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더 나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율 영향이다. 환율 때문에 환차 이익을 먹기 위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저점 바타 패싱 이거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이 안 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외국인 살 때 조금 기관들이 사서 올렸다가 지금 금방 도망간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또 다시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코스피도 보면은 코스닥 대비해서 훨씬 많이 빠졌는데 근데 연초 대비 고점 대비 코스피가 더 성과가 좋은 거는 이제 환율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소폭 반등이 나온 거는 아마 2차전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개별 종목 아이디어는 뭐 지난주랑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주간 요약 내용들도 뭐 쭉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트롤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인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지난주 대비해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뭐 그 다음에 한국 대비 미국 성과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위너가 됐는데 항상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미국이 3% 올랐으니까 한국도 3% 올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일 때 이제 그렇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부자랑 일반인을 봤을 때 똑같이 돈을 풀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물론 부자가 전체적인 자산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주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자랑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데 유동성 회수 기간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펀더멘탈을 보면 당연히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과 한국의 펀더멘탈 비교해 봤을 때 과연 1대1로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50%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경기는 안 좋아요. 이제 자꾸 미국만 바라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미국만 바라본 지가 지금 언제죠? 올 초부터 거의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미 미국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버릇이 관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관성을 버려야 되는데 관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겠지 이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수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미국이 뭐 10% 올랐으니까 한국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비 이제 미국 성과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한국이 계속 이제 아웃퍼폼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한국이 이제 아웃퍼폼 하는 거고 오르면 미국이 아웃퍼폼 하는 건데 10월 달부터는 다 이제 거의 이제 미국이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나스닥도 이제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단기로는 머릿속으로는 나스닥이 아웃퍼폼하기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빅테크들이 눌렸기 때문에 연초 대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연초 대비 수익률에서 본 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보다는 다우다. 네, 기술적 반등에서는 왜냐면 빅테크가 이걸 누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도 반등은 그래도 나왔어요. 예, 다른 데가 워낙 쩔어 있으니까 뭐 코스닥 항생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는 나스닥이 순위가 좀 올라갔습니다. 다음 3개월 수익률을 봤을 때 항상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고 상위 지수는 소폭 순위가 상회했어요. 그다음 신기한 건 가장 좋아 보이지 않는 유럽 지금 저희가 뉴스 보면 가장 바보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겨울 되면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 뭐 막 난리 난다. 그러면 조선주 사야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럼 유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상위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 걱정해야 된다. 지금 유럽 걱정할 때가 아니다. 한국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은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대만하고 필라델피아는 일단 항생 같은 경우는 좀 저희 제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러시아는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항상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최하위권.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순위도 이제 조금씩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 코스닥도 뭐 요 정도 코스닥 코스피도 요 정도만 이제 키 맞추기로 저희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대비 바이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롱 반도체 숏이 이제 페어로 반대로 잡혔고 이제 뭐 그런 거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하락과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캐파 그대로 유지한다 투자. 뭐 하이닉스는 우리는 뭐 투자 좀 줄일게요. 그럼 뭐 시장 점유율 전자 가져간다는 건가? 약간 가격 방어를 일단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합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전략들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가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즘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딱 두고 추세를 이탈해서 좋네요 라고 했는데 이제 모두가 삼성전자 하니까 갑자기 빠지는. 네. 항상 뭐 주식이면 이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내려오면 어떤 의미냐? 네, 반도체 대비해서 바이오가 아웃퍼폼 그러면 약간 코스피 지수가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가 뭐 지수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종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코퍼스 이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그래도 이제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쉬는 거죠. 그러면 개인 고퍼스 순매수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 그래서 뭐 고퍼스가 이렇게 빠지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지수의 급락은 아닌 것 같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했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순매수 코스피만 1조를 했는데 전기전자 의약품 그리고 IT랑 바이오를 샀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에 제일 취약한 섹터죠. 금리에 취약한 섹터가 갑자기 반등이 나왔다. 바이오도 반등이 나왔다. 무슨 얘기냐? 이거 뭐 금리 올리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FOMC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좋고 뭐 경기가 좋고 해서 이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선 반영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죠. 예, 계속 뭐
아예 그냥 끝나버리고 다 죽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프리미엄, 성장주와 시크릿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가이던스를 준다면 이제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는 얘는 끝났다. 다만 이제 광고 영향이 크죠.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러면은 광고를 먼저 줄이기를, 왜냐면 광고 해봤자 사람들이 소비가 안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 카카오도 광고의 영역에 계속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서 계속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개인 누적 순매수 볼까요? 뭐 귀신같이 전자가 반등할 때는 개인이 팝니다. 네, 근데 지금 개인이 다시 샀어요. 예. 신문에서 자꾸 떠드니까 자꾸 반도체 우리 외국인 자꾸 반도체 왜 사냐 뭐 계속 산지 얼마나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바로 개인이 딱 이렇게 사니까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도 뭐 계속 한 번에 가지는 않겠죠. 계속 PBR 0.9배 한 배 왔다 갔다 재고평가 그 자산 재평가 하면은 이제 손실이 많이 반영되니까 그때가 바닥이다. 근데 언제 분기별 바닥인지는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대형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원달러가 이렇게 좀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원달러 다시 환율 오르면 다시 빠지겠죠. 외국인들이 사는 게 주춤할 테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좀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달러 강세에 뭐 큰 기조의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엔화도 방어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 147이라는 거, 여기 이제 150 이상 뚫려버리면 이제 좀, 그다음에 요게 이제 위안화 약세 원래 저 글씨 잘 씁니다. 근데 꼭 아이패드로 쓰면 대충 쓰게 되네요. 10년물 금리 뭐 바뀐 거 없죠. 4.5 찍을 4.3 뭐 이때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조정이 나왔고,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주간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월간으로 봐도 조금씩 빠지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죠. 네, 그 연초 YOY로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물 국채가. 네, 그리고 BDI 페노션 관련된 거 이렇게 빠지고 있고, 물동량 빠지면서 이제 CRB 인덱스가 이제는 뭐 어쨌든 약간 하향 조정 추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순통을 좀 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추이를 보면은 이걸 보고서는 큰 판단을 하긴 좀 힘듭니다.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빠질 거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어요. 지금 원래 지수 대비해서 위로 올라가 있어야 이제 외국 지수가 좀 따라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동조화되기 때문에 큰 임플리케이션 없습니다. 다음 제약바이오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이 이제 조금씩 오르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 얘네들이 셀트리온 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알았던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이제 뭐 다양한 제약바이오 비중이 올라가서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거는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만 금리가 세게 오른다고 하면은 뭐 바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자세히 다루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트 RSI 모델을 보면은 신기해요. 네, RSI 조정은 나오고 지수는 반등했는데 약간 RSI 조정이 나왔는데 왜 지수가 올랐는지, 뭐 지수가 오른다고 그 RSI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전주 대비해서 조정, 그다음 소폭 상승. 이거 숫자가 잘못됐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47.3입니다. 요게 47.3%, 요게 50%인데 이게 안 붙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애매해요, 사실은. 네, 주식을 뭐 풀로 가져가자, 뭐 바닥이다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정책, 그 다음에 탑다운은 좋아 보이는
2차전지 이런 거 바탕으로 실적 시즌에 좋았던 거, 실적 시즌에 2차전지가 좋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에 항상 2차전지 생각을 해놓고 저도 항상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리미엄 리서치를 지향하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